자, 54차 시 오랜만에 줌으로 수업을 할게요. 아마 이 54차 시의 앞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을 겁니다. 거기 잠깐만 언급만 살짝 하고 이제 안 했던 부분을 마저 넘어가고 요번 강의에서는 54차 시 그리고 55차 시까지 나갑니다. 자, 볼게요.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피살당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독재가 끝났다, 민주화가 왔구나 라고 열망을 하던 그때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이제 5.18을 진압한 뒤에 무엇을 만듭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속칭 국보위를 설치합니다. 아직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수업한 거 반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보위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 결과 결국 신군부가 탄압을 해서 최규하 대통령은 퇴진을 하고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에서 기존의 유신 헌법을 기반으로 일단 대통령을 전두환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헌법을 개정하죠. 여기서 개정이 몇 차였어? 8차였어. 8차 헌법 개정을 하고 여기는 저는 박정희랑 다르다니까요. 전 몇 년만 할 거예요? 7년만 딱 한 번 할 거예요. 대신 무엇으로? 간접으로. 요거 세 개 기억하세요. 7년 단임 간접. 요걸 기반으로 한 8차 기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출마해서 또다시 당선됩니다. 전두환은 두 번 출마해서 두 번 당선되고요. 그 첫 번째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유신 헌법에 의해서, 두 번째는 자신이 만든 8차 헌법에 의해서, 둘 다 간접 선거인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선출된 뒤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면 될 겁니다. 자, 이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속칭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강하게 채찍으로 때리는 정책들. 첫 번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민주화 인사들을 구속시켜버리죠. 참고로 이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부 때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간첩들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고요. 뭐 이 법이 뭐 법적으로 근거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가치가 판단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보안법은 이 국가의 어떤 뭐 민주적인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민주화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구속시키고 탄압을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언제는 독재 정부가 존재했던 시절에는. 자, 그리고 보도 지침. 신문이 만들어지고 나서 마치 옛날 일제시대 문화통치기에 사전 검열하고 폐간시키고 하듯이, 야 이거 보도 나가면은 정부 골치 아파지잖아. 야 대통령이 요걸 왜 해? 요거 빼고 저거 놓고 요거 자르고 요거 붙이고 야 요 방향으로 보도해 라고 하는 게 보도 지침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쓰이고요.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설명하는 게 요거잖아. 빨강색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파랑색의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자들. 지금 정부는 요 색깔인 거고요. 정부가 쟤네 빨갱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뭐 진짜로 간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제 요 사람들을 정부가 원하는 요 파랑색으로 바꾸는 사업이 녹화 사업입니다. 그냥 녹색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뭐 빨강과 파랑 사이 색깔이 녹색인가 봐. 모르겠어. 자, 그래서 빨강색의 이 민주화 인사들을 파랑색의 정부의 색깔로 바꾸는 그 목적의 사업이 녹화 사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했던 과정이고요. 이번에는 야, 왜 그러냐, 잘해줄게 라고 하는 유화정책봅니다. 일단 먼저 그 전까지는 이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뭐 시위하는 준비할까봐 밤에 함부로 못 나가게 했거든요. 몇 시 이후에는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통행증 없이는 걸어다니는 게 불가능합니다. 야간에 통행 자체가 금지돼요. 요거를 풀어줍니다. 거봐, 우리가 니들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있어? 없잖아. 야, 전 정부랑 우린 달라. 박정희랑 난 다르다고. 그때는 못 걸었지. 지금은 마음껏 돌아다녀. 라고 하면서 마치 잘해주는 척을 합니다. 이거 뭔가 좀 문화 통치 냄새가 슬슬 나죠. 그런 느낌이야. 자, 야간 통행 금지 해제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자꾸 학생들이 시위하니까 야,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야, 머리 길러. 염색해.
너네 교복 이거 교복이야? 교복 입기 싫지? 교복 뭐야? 교복 입지 마. 사복 입어. 교복 자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제 자기들만의 노력들을 해요. 이게 근데 또 먹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3S 정책. 요거는 S와 S와 S 세 개를 합쳐서 3S인데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유, 시위 그만하세요. 그거 뭐 좋다고 합니까? 그런데 힘쏟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서 야구나 보세요. 스포츠. 프로야구가 이때 처음 개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야구 외에 뭐 프로팀들이 창단하고 이런 게 대부분 이 시절에 많아요. 스포츠 보면서 정치 관심 끄라 이거야. 전 야구 싫어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화 보세요. 스크린.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붐이 한번 팍 붑니다. 자, 전 야구도 싫어하고 영화도 싫어하는데요. 저 스포츠도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이것도 싫어하나 봅시다. 자, 요거는 뭐야? 성과 관련된 산업을 이때 굉장히 많이 족쇄를 풀어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 관련된 산업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당연히 불법이어야 하는 일들, 뭐 사창가나 뭐 율락가, 뭐 이런 성매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인 게 뻔하면서도 국가에서 묵인합니다. 왜? 이런 데 관심 쏟아야만 정치에 관심 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어떤 당근을 주는 강압 정책, 채찍을 때리는 강압 정책이나 당근을 주는 유화 정책들로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1차원적인 노력을 한다고. 근데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뭐야? 직선제로 바꾸라 이거야. 독재 물러나라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학생들은 반미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거는 뭐냐면 전두환 정부가 5.18을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뭐 투옥하고 강제 뭐 구금하고 고문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조용합니다. 별다른 전두환 정부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아요. 뭐 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분명히 미국은 우리를 계속 돕고 있었는데 근데 미국이 전두환 정부의 저런 행동을 묵이네? 저놈들 한패구나 라고 해서 이 당시에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연합이 결성돼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다양한 진상 규명 활동을 해요.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민주화 추진협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신민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신민당은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박정희 때 YH 무역 사건의 어떤 그 이제 중심이 되었던 김영삼을 이제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당이고요. 이 당이 이 전두환 정부와 완전 대립각을 세우는 정반대의 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985년도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1985년 총선에서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뽑혀가지고 제1야당이 돼요. 가장 큰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된다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로에 대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노동자와 농민운동 조직이 모여서 학생운동들과 결합해서 뭐 다양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자,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어떤 열매를 이루게 되느냐,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결국 이 시기 이 시민들의 모든 요구의 끝은 뭐예요?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겠다 이거야. 박정희 유신 체제부터 왜 자꾸 대통령들을 니들 맘대로 뽑냐? 우리 손으로 뽑자. 뭘로 바꿔달라? 직선제로 바꿔달라. 라는 시위운동을 계속합니다.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건 대학생들이고요. 그런 와중에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었고 이제 이 서울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간첩들 조사하는 곳이었는데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을 이제 잡아다가 너 누구랑 같이 했어? 고문하는 과정 중에 물고문으로 이제 이 익사 해버리거든요. 뭐 폐에 물이 들어가서 죽었겠죠. 자, 그래서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문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위가 엄청 커지려는 기미를 보이니까 정부에서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직선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직선제를 마치 수락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이씨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아이 야 설마 이번에는 들어주겠지. 라고 해서 한번 살짝 이 시위가 소강 상태에 이르긴 해요. 근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자 요거 기억하세요.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요거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됩니다. 이건 뭐냐면 4월 13일 날 발표된 건데 호자가 지켜줄 호자입니다. 보호하다 할 때 호자고요. 헌자가 헌법의 헌자예요. 자, 4월 13일 날 발표했어. 뭐하라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헌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만으로 뭔가 되게 멋있는 문구 같은데 이건 결국 뭐야?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헌법을 뭐 하겠다는 거야? 지키겠다고. 그 말은 헌법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헌법에 따라서 그냥 간접 선거로 저 전두환은 물러나겠습니다. 왜냐면 전두환은 이때 되면 이미 임기를 거의 끝마칩니다. 저 전두환은 물러나겠고 간접 선거로 다음 사람한테 정권을 이양할게요.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원한 게 아니야. 전두환은 어차피 단임제니까 물러나게 돼 있어. 그 다음 선거 우리가 하겠다고. 근데 왜 또 간접 선거야? 이 말은 결국 직선제를 줄게라는 그 발표를 국민들을 뭐 한 거야? 기만한 거죠. 그래서 이 4.13 호원 조치가 이 국민들의 6월 항쟁이 엄청나게 분수처럼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더 여기 불을 붙이는 사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단체에서 박종철 열사는 정부의 발표대로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 정부가 사기쳤거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 정부의 끝없는 지속적인 물고문에 의해서 경찰들의 물고문에 의해서 익사되었고 그러한 죽음이 은폐, 조작되어 발표되었다라는 것을 폭로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전국적인 시위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뭐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서 직선제 개헌 운동을 막 주장을 하죠. 여기에 마지막 이 6월 민주항쟁의 마지막 트리거가 되는 자 지금 트리거가 여러분들 3명 나오거든요. 이승만 때 있었던 4.19 혁명의 트리거는 김주열이라는 열사였습니다. 마산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죠. 그 다음에 이 6월 민주항쟁의 첫 트리거는 자 6월 민주항쟁이죠. 방금 얘기했던 박종철이라는 열사입니다. 그러다가 이 6월 민주항쟁이 4.13 호원 조치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 6월은 6월까지는 아니겠구나. 6월 민주항쟁 전이겠구나. 자 그러다가 박종철 열사의 이 죽음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펑 터지는데 이 사건을 더 극단적으로 확산시키게 만든 계기가 이한열 열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열사 이 세 분의 성함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앞에 김주열 열사는 이승만 정부 때라는 거 4.19의 트리거죠. 그리고 요 두 분은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때의 관련 희생자라는 거 요거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한열 열사가 시위 중에 최루탄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시위가 더 확산되고 이 민주정의당에서는 노태우를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목을 합니다. 결국 뭐야 지금 간접선거로 누구 뽑겠다는 거야? 노태우 뽑겠다는 거야. 국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직선제라니까 서울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결국에 노태우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거 이대로 우리가 지금 버티기다가는 나라가 전복되겠는데? 야 그냥 직선제 가자. 이거 우리 못 말려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무슨 수로 말릴 거야. 원래 파도가 거세지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사람이니까 이게 없고요.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가 여러분들 제가 바꿀게요. 뭘로? 직선제로. 이러한 선언을 언제 합니다? 6월 29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4.13 호원 조치 요거랑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 요 두 가지입니다. 앞에 숫자가 붙고 뒤에 조치가 붙죠. 자, 2.29 민주화 선언은 뭐야? 대통령 직선제로 바꿀게요. 물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뒤에는 노태우라는 사람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만 40세인가? 넘어가면은 뚜렷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노태우가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약속하고 실제 바꿉니다. 이 직선제로의 개헌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헌법 9차 개헌입니다. 우리나라는 요 9차 개헌을 끝으로 한 번도 개헌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개헌입니다. 오늘날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실행되었다. 까지가 54차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연결해서 볼게요. 55차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선거에 스스로 직선제 출마를 하게 된 그 순간부터가 55차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도 있는데 이제 윤석열 문재인은 조금 너무 최근이라 일단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렇게 한번 다시 55차시 다룰 거고, 쌤 노태우 정부는 군사 정부 아닙니까? 얘도 전두환 친구인데, 친구는 맞는데 어쨌든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이 뽑혀요. 그래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라서 요 인물들은 다 한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노태우 정부 수립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안이 통과되죠. 이게 아까 몇 차였어? 9차 개헌안이었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 두 개입니다. 5년으로 임기가 단축되고요. 원래 7년이었죠. 전두환 때. 단임제 그대로 갑니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직선제입니다. 5년의 단임의 직선제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도 출마를 하는데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이 뽑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안 뽑힐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이랑 같이 출마했던 사람이 민주화 운동의 김대중, 민주화 운동의 김영삼, 정치인의 김종필. 요 세 명의 인물의 성향이 좀 비슷해요. 지지자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분산돼 버리는 바람에 뭔가 어부지리의 느낌으로 노태우라는 사람이 전두환 친구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네. 물론 뭐 누군가의 친구라고 해서 뭐 나까지 책임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전두환의 어떤 독재 정권의 공동 책임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었어야 했는데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 책임의 소재가 좀 뒤로 미뤄지죠. 나중에는 그 본인의 어떤 과오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추징도 받고요. 추징금 받아서 벌금도 많이 내긴 해요. 이분은 전두환이랑은 그래도 이게 좀 달라요, 결이. 자, 주요 활동 봅니다. 노태우 정부의 서울 올림픽 개최, 요건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북방 외교, 요거 하나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가 붕괴됩니다. 빨간색으로 써야지.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라는 이 사상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붕괴돼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이 전부 다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기에 만든 건데 생각보다 비현실적이야.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간다? 이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이게 구현이 안 돼요. 이론만 빠삭한.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나라들이 대부분 무너지고요. 그중에 특히 누가 무너져요? 소련이 붕괴돼 버립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답이었네 하고 다들 색깔이 빨강색에서 뭘로 바뀌어? 파랑색으로 바뀌어요. 이러니까 이제 뭐 굳이 사회주의랑 파랑색, 그 사회주의 빨강색이랑 뭐 자본주의 파랑색이랑 뭐 막 서로 적이니 막 나쁜 놈이니 막 때려 죽일 거니 이런 경쟁이 무의미해진 거야. 왜? 우리는 승리자거든. 아량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북방 외교라는 거는 마침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던 거의 모든 나라는 다 붉은색이에요. 북한도 중국도 소련도. 그 북쪽 방향의 국가들과 외교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무슨 주의? 사회주의였던 사람들. 소련, 중국. 북한은요? 북한이랑도 슬슬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결과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하죠. 그리고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양국의 어떤 대표자들이 만나서 이제 대통령까지는 아니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킵하세요. 여기서 안 합니다. 여러분들 58차 시에 그 통일을 향한 어떤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정책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 이런 걸 다 모아놓은 차시가 한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한번 따로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패스. 자, 노태우 때는 요 정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노태우 다음 뭐예요? 김영삼 정부 봅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 그 과거에 여러 명이 같이 선거에 나가는 바람에 졌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요. 세 당이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누가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돼요. 1992년도고요. 31년 만에 이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패드가 맛이 갔다. 왜 이렇게 일자로 선이 안 그어지냐. 그냥 합시다. 자, 31년 만에 민간인 출신이고요. 왜냐면 박정희 군인이었지, 전두환 군인이었지, 노태우 군인이었지. 군인만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민간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죠. 김영삼. 자,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 보면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굉장히 높은 직업, 높은 그 고위직에 있는 관리들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의 이거 뭐 인권 침해 아닙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실명제.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통장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러 왔는데요. 아, 그래요? 뭐 이름 뭘로 해드릴까요? 피카츄요. 그럼 그 통장의 계좌명에 피카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해서 그 통장에 나쁜 돈을 넣어놨어. 근데 이 통장이 내 거라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자금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나쁜 돈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수면 위로 다 이렇게 올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그래야만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걸렸을 때 내 명의 통장을 다 뒤져보면 나올 거 아니야. 예, 요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요거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장면정부 때 계획하고 시도까지는 하는데 실시는 한참 걸려요. 이거는 뭐냐? 안산시장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 뭐 예를 들어서 시흥시장도 우리 손으로 뽑겠다. 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는 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물론 시장 말고도 많아요. 뭐 도의원, 시의원, 뭐 지역의원, 기초의원 많은데 어쨌든 이 안산시에서 일을 하는 이 의원들, 뭐 시장들 요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우리 스스로 뽑는 거. 이게 지방자치제예요. 요때 실시됩니다.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우리는 친일파 청산을 실패했어. 그래서 요때부터 다시 친일파에 대한 재산 환수 운동이 시작됩니다. 재산 환수. 뭐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막 갈등들이 생겼는데 뭐 그거는 설명하기 좀 복잡하고요. 그 결과 저기 서울 경복궁 앞에 있던 조선 총독부가 우리 손으로 박살이 납니다. 5, 4, 3, 2, 1 폭파 팍 터뜨려버려요. 왜? 저게 지금까지 왜 있냐? 요거죠. 지금부터 우리의 잘못된 역사들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회 해체. 하나회는 쉽게 얘기해서 군대 안에 있는 나도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노태우처럼 나중에 정치인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언제라도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체제를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는 군대 내 정치를 위한 사조직입니다. 요거를 김영삼이 해체시켜버립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군인들에 의한 정치가 심했으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18 특별법. 5.18의 책임자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 전두환이었죠. 그래서 재판에 올립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노태우. 그래서 둘 다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나중에 결국 이제 구속 당해서 구속 살다가 이제 뭐 또 뭐 화해 역사와의 화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김대중 정부 때 다 풀어줍니다.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됩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의 클럽이에요. 뭐 오늘날에는 이게 뭐 선진국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시기에 우리가 가입할 때까지만 해도 야, 선진국의 기준이 뭐야? OECD에 가입된 나라들 아닐까? 요런 기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입됐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막 미국에게 막
싫은 소리하고 막 뭐 돈 지원받고 막 쌀 받는 이런 나라에서 드디어 다른 나라에 무언가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진국이 되었구나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여러분들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 아무 데나 안 버리죠. 종량제 봉투에 버리죠. 요것도 김영삼 때 시작하고요. 이런 정책들을 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지도를 쌓아 나갔는데 하필이면 연말 그 임기 말에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고요. 성수대교가 와르르 붕괴되고요. 마지막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김영삼 정부는 물러납니다. 지지도가 바닥을 쳐요. 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는 보수와 항상 진보로 이 정치권이 나뉘거든. 김영삼은 보수 정치권의 대표 주자였어. 근데 결국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가 처음엔 잘했는데 백화점 붕괴되고 다리 무너지고 외환위기가 왔죠. IMF가. 그래서 보수 일 못하네. 이 보수 안 뽑아. 누구 뽑아야지? 진보 뽑아야지. 라고 해서 그 다음 뽑히는 대통령이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된 케이스야. 어디에서? 보수에서 어디로? 진보로. 자, 주요 활동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요. 우리가 IMF에 빚진 빚을 다 갚아냅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친일파 청산이나 뭐 5.18 관련된 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이게 뭔지는 알죠?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자, 그리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합니다. 김대중이 직접 북한의 김정일을, 현재 김정은의 아버지죠. 지금은 죽었고, 김정일을 찾아가서 6월 15일 날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합니다. 요것도 일단 킵하세요. 58차 시에서 통일 정부를 위한 정책들 설명할 때 할 거예요. 그리고 노펠이 아니지. 노벨이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합니다. 이제 요게 가장 큰 계기가 돼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는. 우리가 분단 이후에 각국의 대통령이 최초로 만난 사건이었으니까. 자, 김대중 정부가 이렇게 끝나고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로 다시 안 바뀌고 그대로 진보 정부가 또 한 번 이어집니다. 그게 누구야?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하고 과거사 정리를 또 연속해서 하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또 엽니다. 이번에도 또 노무현이 북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또 김정일을 만나서 1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는데 요것도 킵하세요. 58차 시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무현 정부는 잘 못했나봐. 그래서 정권이 다시 한번 여기 이명박 정부 보수로 바뀝니다. 10년 만에 다시 여야가 정권 교체됩니다. 어디에서? 진보에서 어디로? 보수로. 뭐 섬기는 정부, 시장경제 중심주의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운동 요걸로 시민사회와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요. 그래서 막 촛불 집회의 거의 첫 시작 그 발단 그때가 아마 이명박 정부 초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또 인정을 했나봐. 그래서 그대로 보수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갑니다. 자, 창조 경제와 안정과 통합 요것을 가장 중점 삼았는데 안정과 통합을 중점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터지죠.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는 요건 뭐냐면 원래 그전까지 교과서는 예를 들어 한국사면은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 등등등 여러 군데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데 교과서를 만드는데 각 출판사마다 강조하는 점도 다르고 이글 문어 그 글씨의 뉘앙스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조금씩은. 그래서 각자 학교가 우리는 요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요게 좋아. 요게 좋은데 해서 선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근데 이제 국가에서 야 역사라는 게 가치 판단하면 어떻게 팩트만 가르쳐야지. 그리고 그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지정을 내릴 거야. 라고 해서 나라에서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이 배웁니다. 요게 국정교과서예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뭐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은 교과서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같은 이 가치관과 일관된 어떤 사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곧 단점이죠. 생각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또 국민의 반발을 많이 샀고요. 뭐 한일 1218 합의라고 해서 이제 위안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런 항상 이 어떤 불만과 일본에 대한 항의 이런 거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그냥 서로 어떤 뭐 100억인가 그때 아마
돈을 왔다 갔다 받으면서 합의하고 치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도 국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해졌었는데 이제 요게 어떤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예 팡 터져버리죠. 그 최순실 태블릿 PC. 그래서 촛불 집회가 개최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정권이 교체됩니다. 어디로? 문재인 정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누가 있어요?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죠. 안 써지네. 자, 여기까지가 55차씩 끝입니다. 30분 정도 했거든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